8번 문제 볼게요. 표는 갑국의 A, C 지역 가구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A, B, C 지역이 있고요. 부부가구, 이건 100% 핵가족이죠. 그 다음에 2세대 가구는 한부모 플러스 미혼자녀. 그러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한부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혼자녀니까 이건 2세대 핵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A 지역만 놓고 보면 핵가족 비율은 70%예요. 그 다음에 한부모 플러스 기혼자녀. 이건 이제 기혼자녀니까 2세대 확대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세대 이상은 100% 확대가족이니까 A 지역만 놓고 보면 확대가족은 18%죠. 18%.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구 해가지고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인 가구, 형제 가구, 비친족 가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사는 가구죠. 그러니까 이 가구는 전부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EBS 문제에서 보니까 조손 가구라는 말을 하나 표에다 넣었더라고. 조손 가구. 이 조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이거 2세대 핵가족인가요? 참고하세요. 이거 가족 아닙니다. 가족 아니에요. 그냥 가구일 뿐이에요, 가구. 그래서 조선 가구도 가족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EBS 문제집이 있는 것이라 혹시 몰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조선 가구도 종종 많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EBS에서 문제로도 만들어 놓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바로 갈게요.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A다. 확인해야겠죠. 자, A, B, C. 핵가족 5 플러스 65니까 70. B는 16 더하기 55니까 71. C는 12 더하기 42니까 52. B가 가장 높네요. 핵가족. A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번.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인 가구는 뭘 봐야 돼요? 없어요. 기타 가구 안에 1인 가구가 있는데 1인 가구가 따로 나와야 된다고. 1인 가구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확대가족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C다. 그럼 확대가족도 이것도 계산해 봐야죠. 확대. A 지역은 16 더하기 2. 18. B 지역은 10 더하기 6. 16. 그 다음에 C가 25 더하기, 이게 제일 크네. 25 더하기 20이니까 45. C. 확대가족 수가. 수잖아요, 수. 속을 뻔했네. 수가, 지금 이건 비율입니다. 비율이니까 수, 즉 규모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죠?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전체 규모가 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총 가구 수가 동일하다라고 했다면 비중이 높을수록 규모도 커지겠죠. 근데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가구 수가 주어진 자료에 없다고. 전체 가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을 맞게 하려면 확대가족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C다 하면 맞아요. 근데 수라고 했으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비율로 주고 수를 물어볼 때 전체 규모를 알아야만이 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규모를 모른다면 알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A, B, C 모두 핵가족 가구 수가 확대가족 수보다 많다. 이건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핵이 크잖아. A 지역은 전체 규모는 동일할 테니까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규모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지역만 놓고 보면 비교 가능해요. 근데
A하고 B하고 C는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전체 가구를 모르니까. 그 다음 B를 보면 71하고 16이니까 얘도 크고. C를 놓고 보면 핵이 51하고 40이니까 여기도 크고. 그러니까 비율이 클수록 규모도 큰 거라고. 당연히 그 규모도 큰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충 요 세 문제 풀면서 도표로 가족 문제 가지고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정도 알아두셨으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요. 쭉쭉 나가 볼게요. 9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장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대중교육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다 기본적인 은밀한 교육과정이 있었다. 그것은 세 가지 덕목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정확성, 둘째는 복종심,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반복 작업에서 쉽게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장의 노동자는 특히 시간 엄수가 필요하다. 또한 경영자의 통제에 의문을 품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계나 사무실의 노예가 되어 계속되는 반복 작업에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르래요. 학교 교육은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다.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이 관점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지금 제시글은 갈등론이죠. 그러니까 갈등론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란 말이거든요. 1번 갈등론입니다. 2번 학교 교육은 개인이 사회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획득하는, 이거 기능론이죠. 정답 끝났네. 제시글은 갈등론의 입장이니까 갈등론이 아닌 걸 고르라는 문제고 2번이 정답. 3번 지배 집단 가치 반영한다. 갈등론. 학교 교육은 불평등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야겠죠? 갈등론. 그러니까 이제 가족제도나 교육제도, 이런 제도 가지고 문제를 내면 기능론과 갈등론, 요거밖에 낼 게 없어요. 10번. 다음 글에서 밑줄친 현상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2008년에서 2010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은 연간 평균 2,328명이 순유입되었다. 이 중 중학생은 1,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은 고등학생 순이었다. 초등학생이나 고교생보다 중학생 서울 전입이 많은 이유는 그 연령에 서울로 전학 가야 입시 성적이 좋은 고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입생은 강남 상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밑줄 현상. 왜 강남 상구에 전입생들이 집중되는 걸까? 이 현상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만 찾으래요. 왜 집중됐어요? 좋은 학교 가려고. 기억.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 기억번 들어가면 땡. 1번, 4번 지우고 니은번. 니은번으로 정답이 결정되겠네. 학교 교육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는 것은 중산층의 확대죠. 그런데 강남 상구로 집중되는 것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만드는데,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니은번도 들어가면 땡이네. 그럼 3번이 정답, 디귿번밖에 없겠네. 구조적 요인에 의해 교육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거 정답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와 종교제도. 자, 대중매체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새롭게 우리 교과서에 들어온 사회제도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터넷 발달로 인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 소셜 커머스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셜 커머스는 바로 공동구매형. 인기의 원인은 온라인에서 매일 하나의 상품에 대해 지정된 수량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질 시 대폭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자, 이런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지금 제시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 새로운 상거래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정답이잖아. 뭐 이렇죠. 문제도 아니고. 넘어가서. 다음 글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충격적인 사건 내용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땡땡녀 시리즈 된장녀인가요? 재탄생 탄생시키고 있다. 동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네티즌들의 신상들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경찰까지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대중매체의 발달로 특정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맞죠? 대중매체는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맞고, 대중매체의 발달로 사회 구성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신상털기. 맞고, 대중매체는 특정 가치나 행동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 지금 제시글과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중동원이잖아요. 대중동원인데 그 얘기는 아니니까. 또 국어, 언어 영역 문제 같아요. 13번도 이어지네요. 윗글에 대한 견해이다. 이 견해와 다른 관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글에 대한 견해인데 이게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겠죠. 특별히 땡땡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배층으로서의 남성적인 차별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론이죠. 그럼 갈등론과 다른 관점이니까 기능론을 찾아야 돼요. 기능론 찾아봅시다. 몇 번일까요? 기존 질서를 개혁하는 것은 갈등론자의 주장이고요. 대중매체는 구성원들의 가치와 사고를 획일화시키는 것도 갈등론자의 주장이고요. 대중매체는 바람직한 것을 수용하게 하여 사회를 통합시키다. 기능론자의 주장이죠. 사회 통합. 이건 기능론자들만 주장하는 용어입니다. 3번 정답. 4번에 지배세력의 현실인식. 지배세력이니까 갈등론자의 주장이겠죠. 14번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2010년 10월 26일 한 개신교 단체에서 봉은사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이 동영상에는 불교가 우상숭배라는 주장이 있으며 동영상에 출연한 사람이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크고 웅장한 절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종교 비하 논란이 일어났다. 이제 결론은 뭘까?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죠. 1번 종교가 가지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시글의 결론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필요하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문이 나오면 점수 빠져라는 문제죠. 15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종교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불교 도입 초기에서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호국 신앙은 한국 불교의 중요한 신행으로 이어져 왔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는 천재지변, 외적의 침입, 내란 등 국가의 중대사에 직면했을 때 호국법회의 개설이 상례였다. 종교의 기능이 바로 호국에 있네요. 호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가 뭉치는 거잖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준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시글의 종교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죠. 심리적인 이용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종교에 대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시글과는 무관하고,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개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4번 사회적 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이바진다. 호국법회 개설 등을 통해서 통합에 이바진다. 맞는 얘기죠? 4번 정답. 마지막 단원입니다. 현대사의 사회변동인데, 이 사회변동, 여기에서 출제 포인트는 변동을 보는 관점이죠.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게 사회변동인데, 사회변동을 보는 관점이 일정한 그러니까 방향 가지고,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에 따라서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일정한 방향에 의해서 두 가지죠. 진화론과 순환론. 이 순환론을 이게 순환하다 보면 언젠가는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멸되는 것은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뜻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해요. 숙명론, 순환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문제 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진화론과 순환론으로 나눠진다.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고개 끄떡입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눠진다고요. 그런데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사회 변동은 진화론과 순환론으로 나눠진다. 아, 맞아. 사회 변동에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방향면입니다. 방향면.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있으면 진화론이죠. 일정한 방향이 없으면 이건 순환론이죠. 순환론. 근데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사회 변동 중에 사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사회 발전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사회 문제잖아요. 그 사회 발전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게 근대화론이라고. 그러니까 이 근대화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근대화론의 문제점이 뭐예요? 전통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런 게 있다. 신근대화로 있다. 그러니까 신근대화로는 근대화 플러스 전통 중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근대화론과 대비되는 게 종속이론 공부했었죠? 종속이론. 그러니까 종속이론은 이 중심 국가가 미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국가, 중남미를 착취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착취로 말미암아 미발전 단계에 머문다, 저발전 단계에 머문다. 미발전하면 틀려요. 시험 문제 미발전 이렇게 나왔다고. 발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전하긴 하는데 느려요. 저발전 단계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주변 국가는 중심 국가로부터 종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종속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종속이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대화론이 서구화론이라고 한다면 종속이론은 탈서구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근대화의 개념이 또 문제죠. 근대화가 뭐냐? 근대화가 뭐냐? 그래서 근대화의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근대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근대화도 있고, 사회적인 근대화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근대화가 바로 산업화예요. 산업화. 그럼 산업화가 뭐예요?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 비중이 커지고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4차 산업 뭐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차보다 2차, 2차보다 3차가 커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80년대 중반이라고.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의 경제적인 산업화로 근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근대화는 민주화죠. 그럼 87년부터 우리나라 민주화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또 80년대 중반이라고. 근데 사회적인 근대화는 이게 개방화거든요. 개방화하고 합리화라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비합리적인 게 너무 많아.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요 정도 알아두시고, 이 근대화 과정을 보면, 선발 선진국이 있고,
후발 선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공화국이 있는데 그 과정이 다 다르죠. 선발 선진국은 시민 계급에 의해서 시민 계급이 형성되면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죠. 이걸 상향식이라고 해요, 하향식이라고 해요. 상향식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민 계급 형성되는 과정에서 100년 이상 걸렸다고. 근데 후발 선진국은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 순서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선진국과 같이 시민 계급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게 독일과 일본이죠. 독일과 일본. 이 후발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후발 선진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근대화죠. 그러니까 하향식 근대화라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신흥공화국.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죠. 최단기간이죠. 그러면서 위에서 아래예요, 아래에서 위에요. 위에서 아래라고. 그러면서 개발 독재를 경험하죠. 박정희 개발 독재를 경험하잖아요.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로 올게요. 자, 1번. 밑줄 친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이론에 의하면 상호 의존의 증대, 특히 남북 간의 경제적 유대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남부 국가, 남쪽에 있는 국가겠죠. 남부 국가들의 정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계는 중심과 주변 국가, 더 안 읽어도 되겠네. 중심과 주변 국가 나오면 종속 이론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80년대 중단부에서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그래요. 모든 지역의 국가들의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적용 안 돼요. 종속 이론은. 우리나라는 근대화론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나라니까. 이건 중남미에서 80년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 특정 전통이 서구 근대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건 신근대화론이죠. 2번은 종속 이론이 아니라 신근대화론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 4번 공부거리. 서구식 모델이 꼭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탈서구화하자. 탈서구화론. 4번. 서구화의 적극적인 교역이 오히려 저발전 상태. 미발전이면 틀려요. 저발전 상태를 가져온다고 보는 게 종속 이론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그림의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 경쟁의 여건이 일정한 방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진화론이고 일정한 방향이 없는 게 순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에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순환론이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진보만 인정하는 것이고 순환론은 진보와 퇴보가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 소멸. 그래서 이거 국가 소멸은 숙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숙명론이라고도 한다. 자, 기억번 볼까요? 가는 사회가 퇴보하거나 멸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건 순환론이니까 나라고 해야 됩니다. 나. 니은번. 가는 생물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는 원리를 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진화론 맞죠? 가번은 진화론. 니은번 맞아요. 그러면 3번밖에 없네. 니은으로 출발하는 거. 정답 3번. 끝난 거예요. 자, 공부거리로 디귿. 나는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사회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땡. 사회 변동을 사회 구조를 통해 설명하는 건 뭐예요? 기능론하고 갈등론입니다. 그럼 이거 사회 변동을 뭘로 설명하죠? 방향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진화론하고 숙명론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반. 나는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생성, 성장, 쇠퇴 과정의 반복으로 파악한다. 맞죠?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은 없어요. 3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헬라식 역사가는 어떤 목적 없이 역사란 계속 돌고 도는 것이라고 본다. 단지 개인적인 목적만을 갖고 한 세상을 산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관에는 역사를 향한 책임의식과 결단력이 결여되어 있고 단지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사고를 갖기 쉽다.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 순환론적 입장 같죠? 숙명론적 입장 같죠? 이러한 역사관에서 구원이란 이러한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즉 시간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헬라식, 그리스식 역사관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헬라식 역사관은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거죠.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숙명론이잖아요. 숙명론이니까 이게 순환론의 입장이라고. 기억번 땡. 그러면 1번, 4번 지우고 니은번. 헬라식 역사관에 의하면 현대사회가 전통사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죠.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는 거니까. 이게 순환론이잖아요. 정답이네. 디귿번은 보나마나 외부의 변화에 의한, 그러니까 헬라식 역사관은 인간 외부의 변화에 의해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내용은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부 뭐라고 돼 있어? 개인적인 목적만을 갖고 한 세상을 산다는 것에만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은 구원이란 이러한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다. 즉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틀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다. 좀 표현이 애매한데 디귿번. 헬라식 역사가는 인간 외부 변화에 의해 변하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순환론 자체가 진보와 퇴보를 반복되는데 이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왜 진보하고 왜 퇴보할까? 그리고 국가가 왜 소멸될까? 침략받아가지고 소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에 의해 변화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설명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번밖에 정답이 없고요.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할 수 있는 비판. 이 문제 만만치가 않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래요. 갑이 누군가 봅시다. 사회 변동은 사회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야. 아,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야. 을은 사회는 지배받는 사람들이 불안과 갈등을 표출하면서 변동하는 거야. 이거 기능론하고 갈등론의 주장이네요. 그러면 지금 갑이 기능론이고 을이 갈등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갈등론의 입장에서 기능론을 비판하래요. 갈등론의 입장에서 기능론을 비판하래요. 기존 사회 가치에 대해 보수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대로가 좋아, 변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걸 비판하는 게 갈등론자는 아니야, 사회가 바꿔줘야 돼, 이거잖아요. 정답은 싱겁게 끝났네요.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요. 5번.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선발선진, 후발선진, 신흥공업국이니까 정부 주도이면서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뭐 이런 나라에 해당이 되죠. 시민계획 성장 땡. 이건 선발선진국이고 문화적 근대화 중심. 문화적 근대화 중심은 선발선진국이고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이면 비동맹주의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신흥공업국 하면은요,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보기가 애매해요. 여기서 제3세계 국가들은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있겠죠. 근데 신흥공화국가는 몇 달 안 됩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아의 4마리 용. 이 중에 한 마리가 승천했다고 그러대? 대만은 지금 용이 돼버렸잖아요.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대다수 3세계 국가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몇 3세계 국가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이건 맞네요. 신흥공화국.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한 게 중국하고 대만이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만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사회 문제와 대응. 이제 현대사회 문제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농촌 문제도 있고 도시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업 문제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그래서 이 인구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인구 문제는 이게 최근에는 뜸한데 인구 문제가 뜸하다가도 또 언제 불쑥 나올지가 몰라서 인구 문제에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인구 문제의 역사적인 변천을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인구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인구 성장이에요. 성장이란 커나가는 거죠. 인구가 어떻게 커나가는가. 그래서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대요. 지금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커지고 있다고요. 지구를 놓고 보면.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이니까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증가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의 부양수단, 인구를 먹여 살리는 부양수단이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식량, 주택, 의류, 옷. 이게 의식주잖아, 의식주. 이 부양수단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대요. 2, 4, 6, 8, 10, 12, 14. 이렇게 산술급수로 증가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죠. 별 차이 안 난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구와 부양수단 간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데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서 인구 성장의 변천 과정을 놓고 봐요. 변천 과정. 인구 성장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출생선. 출생선. 사망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걸 이렇게 3단계 내지 4단계. 하나, 둘, 셋인데, 여기를 또 이렇게 쪼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 183페이지 그 문제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 1단계는 뭐예요? 많이 낳고 많이 죽어. 다산, 다사야. 그러니까 많이 낳고 많이 죽으니까 나이별로 쭉 인간의 그 구성비를 볼 때
많이 낳으니까 아래는 많아. 근데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남자와 여자 65세와 15세를 기준으로 할 때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피라미드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는 이게 피라미드형이었다고.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많이 죽어.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위로 갈수록 없어. 많이 죽어가지고 없는 거야. 이제 다출산, 다사망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또는 고출생, 고사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고출생, 고사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후진국형이죠. 후진국 많이 낳고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2, 3단계를 묶어보면 자, 2단계만 놓고 보면 다산, 정감사망, 점감출생, 다사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 저사망.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 인구의 출생과 사망의 차이니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고. 지금 지구 전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1.9%입니다. 지구 전체의 자연 증가율이 1.9%라고. 우리나라는 0.9도 안 돼, 지금. 작년에 태어난 사람 27만이래. 27만. 지금 대학교가 이번에 49만이야. 그럼 얘들이 대학교 가려면 앞으로 19년 후 대학교 반절 문 닫아야 돼요. 대학교 반절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심각하다니까, 이 저출산 문제.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인구 폭발량이죠. 인구 폭발. 근데 이 인구 폭발량을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해요. 개도국. 근데 인구 폭발했다가 이제 2단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사라고. 조금 낳고 조금 죽어요. 그럼 보세요. 조금 낳으니까 다산에서 소사로 조금 낳으니까 이제 이게 줄어들어야겠지. 그 다음에 조금 죽으니까 이제 노인네들이 바글바글해지겠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요런 식으로 변한다고. 요런 식으로. 무슨 모양 같아요? 에밀레종 같잖아. 종향이라고 불러. 종향. 그래서 여기서는 종향이 나타나. 남, 여, 65세, 15세.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바뀌니까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종형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선진국은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저출산, 저사망이야. 안 낳고 안 죽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자, 이 선진국의 이 종형이 65세, 15세, 남녀. 자, 이거 하면 저출산이니까 이게 이제 또 줄어야겠지. 줄어야 되잖아. 저사망이니까 이건 또 늘어야겠지.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 이런 모양. 이걸 이 학자들이 나이 먹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방출하고. 여러분 여러분 모내기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아니, 모내기를 해봤어야 이걸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여기 논둑이 있고 이게 논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기계로 할 때는 그냥 기계가 다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했다고. 손으로 못 심어봤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농촌 봉사활동 가고 심었는데 손톱 다 까지더라고. 고무장갑 끼고 했어야 되는데 손톱 다 까졌어. 그것도 그 시골에 인심도 좋더라고. 막 뭐 다 씻고 다 까지고 막 피 흘러오니까 수고했다고 막걸리도 사다 주고 건빵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못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줄이 쭉 있어. 그럼 이 막대기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여기에도 줄이 쭉 있고요. 여기도 줄이 쭉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끈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어. 여기 달려있어. 그러면 이제 이 모줄을 집는 사람들이 이 끈을 따라서 딱 찍어요. 그럼 왜 딱 찍었지? 그럼 이 사람 여기서 딱 찍었지? 그러면 이 못줄이 쭉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이제 또 실이 이렇게 달려있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기 쫙 주워가지고 그 실에다만 심으면 반듯하게 그 모내기 하는 거잖아요. 안 해봐서 잘 이해를 못해. 해봤어야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못줄을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감아야 할 거 아니야. 꽉 감아봐. 그럼 어떻게 돼? 한쪽 잡고 한쪽에다 막 감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이게 이제 한자로는 방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 모내기 줄의 실패야, 실패. 그러니까 이 방추약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구 감퇴약이라고. 인구 감퇴.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작년도 수능 문제를 보니까 이게 또 나왔더라고. 보세요. 15세, 65세, 15세 미만, 그러니까 14세까지 이걸 우리는 뭐냐고 하냐면 유소년 인구라고 해. 유소년 인구. 65세 이상을 노년 인구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인구를 생산 인구라고 해. 또 경제 인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둬. 이게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작년 수능에서 나왔어. 간간히 나온다고.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생산 인구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를 B라고 합시다. 노년 인구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공식이 이게 있어요. 부양인구비라는 게 있어. 부양인구비.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이 생산인구를 우리는 생산인구가 바로 뭐예요? 먹여 살리는 인구고, 얼라들이나 노인네들은 스스로 못 벌잖아. 그러니까 부양을 당하잖아. 피부양인구라고. 그러면 부양인구비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벌어가지고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양인구분의 피부양인구의 비율, 이것을 부양인구비라고 해요. 부양인구. 근데 이 부양인구비는 또 둘로 쪼개지겠지.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할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야. 그럼 이게 10이라면 뭐예요? 이게 10이라면 100명이 벌어서 10명을 먹여 살려야 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자꾸 줄어들어. 지금 현재. 그럼 이제 50명이 10명 먹여 살려야 돼. 이 자꾸 줄어. 10명이 10명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열받죠? 에이씨, 안 벌어. 내가 버는 거 다 반절로 나눠 먹기 식인데. 또, 이게 문제잖아. 유소년 인구는 지금 별로 안 늘어난다고. 근데 이 노년 부양비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 인구, 먹여 살려야 된다고. 이게 이제 노년 부양비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유소년 부양비는 늘어 줄어? 줄어요. 근데 노년 부양비는 늘어 줄어? 이게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출제가 돼. 뭐냐면 여러분 고령화 사회 이런 말 들어봤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말 들어봤죠?
7%, 14%, 20% 이걸 기준하는데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 일단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고령화 지수. 고령화 지수는 뭐냐면 이 인구 중하고 이 인구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B분의 C의 비율이라고.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유소년 인구 늘어 줄어? 줄어. 예, 줄고 있다고. 노년 인구 늘어 줄어? 엄청 늘어나고 있어. 늘어요. 얘는 엄청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고령화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성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 작년 수능에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번 가장 최근 수능이잖아요. 작년 11월에 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모방해서 우리 시험에 낼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공식 하나 기억하세요. 자, 전체 인구를 유소년 인구, 생산 인구, 노년 인구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 생산 인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양 인구. 얼라들하고 노인네들, 이걸 우리는 피부양 인구라고 불러요. 부양 인구가 먹여 살려야 할 인구 비율을 우리는 부양 인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산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100 하면 이제 부양 인구비가 나와. 그럼 이게 부양 인구비가 되면 50이다. 그러면 100명이 벌어서 50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그 중에 유소년이 20명이고 노년이 30이다.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 20, 노년 부양비는 30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소년 부양비는 대부분 줄어들고 있어. 안 나, 저출산. 노인들은 바글바글해. 안 죽어. 왜? 의료기술이 발달돼가지고 평균 수명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00살 넘는다고 그러잖아. 작년에 227만 명 태어났는데 얘들은 100살 넘는데요, 평균 수명이. 그리고 어떤 사회학자는요, 203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50살까지 살 수 있대. 그럼 그때는 초혼 연령이 60살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통계 보고, 초혼을 환갑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니까. 지금 이게 인구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시사성 있는 문제를 하나 출제될 것도 같아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하고 다시 문제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거 마무리하고 몇 개 안 되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표 분석 문제 이거 복습하고 다 가져왔어요? 지난 시간에 나온 거? 이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실전 테스트 됐다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